네, 3학년 역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고려 정기의 대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0세기 무렵의 동아시아 정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란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유목민족들이 사실 흩어져 있을 때는 별로 크게 위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족을 통일하면서 엄청나게 힘을 키우게 되고 아예 요를 건국하게 되거든요. 이때 부족을 통일한 인물이 야율아보기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2학년 때 했거든요. 수업 때 기억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요를 건국하게 되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요. 중국은 5대 식국, 당나라 멸망 이후에 5대 식국이 생겨났고 그 혼란기를 송이 통일하잖아요.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그러면서 송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고, 그래서 고려랑 송, 그리고 요 북방 지역에는 거란이 주도하는 요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경쟁을 하던 와중에 한반도 요 북쪽 동북 지방에서 여진이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되죠. 여진을 통일한 애는 아구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런 체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려랑 송은 친선관계였다라고 보면 되고, 거란하고 송은 이제 적대 관계이고, 고려도 마찬가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거란이랑 송, 고려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두고 일단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건 우리 쭉 봤지만,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계속 전쟁이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처음에 거란하고 쭉 전쟁이었고, 거란 물리치고 나서는 다음에 여진하고 쭉 전쟁이고, 여진 물리치고 나서는 끝판왕 몽골이랑도 계속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이런 체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내내 전쟁을 계속하던 나라였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고려가 거란을 대하는 스탠스가, 그러니까 자세가 이제 견제하는 거였고, 송이랑은 이제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약간 송이랑 고려가 서로 이제 문명국, 우리 문명국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고, 거란을 따돌리는 이런 형태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란이 나랑도 놀아줘 라고 하면서 이제 고려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엔 그게 좋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란이 고려를 처음 쳐들어왔던 건 1차 침입의 목적은 고려를 막 점령해야겠다 라는 게 아니고, 거란의 가장 큰 목표는 송이에요. 송을 치고 싶은데, 송을 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란은 고려에게는 진심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송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나랑도 놀아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잘 간파했던 인물이 바로 서희였고요. 그래서 당시 쳐들어왔던 소선영하고 외교談판을 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소선영이 우리랑 외교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송이랑만 놀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희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너희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딱 중간에 여진이 여기를 막고 있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갈 수가 없겠다. 이러니까 왜 서선영이 그러면 우리가 요 여진 몰아내고 요 땅 줄 테니까 우리랑 이제 친하게 지내자? 라고 실제로 이제 가서 여진을 몰아내고 그쪽 땅을 고려에 줍니다. 여기가 이제 강동 6주가 되고요. 여기를 이제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땅을 오히려 획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외교 업적을 이뤘던 게 요 강동 6주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 너희랑 외교 맺을게 라고, 친하게 지낼게 라고, 송이랑 끊을게 라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다시 2차 침입을 하게 됐고, 그때 뭐 엄청나게 뭐 수도가 털리기도 하고 하면서 하다가 양규가 겨우겨우 막아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너희랑 외교 맺을게 라고 해놓고 송이랑 관계 끊을게 해놓고 또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개빡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랑 약속도 안 지킬 거면 강동육주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고려가 싫어. 줬다 뺏는 게 어딨냐? 개 치사하게. 그래서 안 줍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는데 고려도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강감찬이 기주에서 완전히 대파해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합의를 하긴 하거든요. 이때 끝날 때 합의하면서 진짜 이제 너희랑 외교 맺을게, 송이랑 끊을게 라고 해놓고 빠바박 국경의 천리장성을 딱 쌓으면서 완전히 철벽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하게 잘한 외교랑 전쟁이었다라고 보면 되지만 거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당한 전쟁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1차, 2차, 3차 엄청난 이 거란의 침입을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이 문제인데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거란하고 한창 전쟁 중일 때 거란을 우리가 외적을 불교의 힘으로, 부처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해 보겠다라고 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거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 그래야 우리 팔만 대장경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진 12세기의 부족을 통일해요. 아구타라고 하는 놈이. 그러면서 이제 고려랑 자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말갈이었고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래는 고려한테 아이고 어버이 우리 아버지 하던 애들이었는데 세력이 이제 커졌다고 막 깝치고 이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짓밟아 줘야겠다라고 쳐들어갔는데 오히려 대패합니다. 왜냐면 여진 애들은 기마병이 중심이고 고려의 중심은 보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대패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기마병이 필요하겠구나, 기병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윤관이 돌아와서 우리도 기병부대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기병을 포함해서 한 17만 부대의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여진을 칩니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고 여진이 살던 이 지역, 동북지역 땅을 엄청나게 넓게 뺏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북구성이라고 9개의 성을 쌓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란하고는 강동육주, 그러니까 강동육주는 우리 한반도로 봤을 때 의주 쪽에서 이쪽 서쪽이에요. 서쪽 끝에 이쪽 땅들이고, 동북구성은 이쪽 동쪽 끝에 이렇게 쭉 해안 따라 있는 그 9개의 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물리쳤는데 문제는 그 뒤로 여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리죠. 금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고 거란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송을 몰아내고 하북지방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남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 내려가면서 이제 거란보다 훨씬 거대한 금이라고 한 제국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려의 역으로 우리한테 무릎 꿇어 신하국이 되어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당시 고려의 집권자가 이자겸이었어요. 그래서 이자겸이 금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요게 고려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요거 때문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구타입니다. 자, 그리고 활발한 대교류, 요때 고려는 주로 송이랑 교류를 많이 했고요. 문물 수용을 하는 건 주로 송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오랑캐로서 우리가 좀 무시하면서 뭐 어느 정도 교육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아라비아 이슬람 상인들이 요 병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국제무역항을 통해서 이슬람 상인들이 막 왕래하고 하면서 요거 어디서 온 거야 하니까 꺼려 하면서 이제 고려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로 알려지게 돼. 꼬레아 해서 이제 코리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장난같이 얘기하는데 진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수업 때 얘기를 못했는데 늘 제가 수업 때마다 요거를 설명을 하긴 하는데 왜 하냐면 뭐 일단 좀 재밌잖아요. 재밌고 좀 자극적이고 그래서 잠깰 겸 해서 막 설명하기도 했는데 뭐 수업 때 제가 이미 지나가 버려서 일단 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 얼마나 이슬람 애들이 많았느냐. 이슬람 상인들이 뭐 고려에 와서 막 점포도 열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왕래가 많았고 그리고 우리 문학에도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흔했다. 그게 얼마나 교류가 많았는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애들에게 설명하는데 고려 가요라고 하는 것 중에 쌍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쌍화는 우리말로 하면 만두입니다. 만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두 가게예요. 만두 가게에 쌍화 만두를 사러 갔는데 회회라고 하는 게 우리 2학년 때도 설명했는데 중국에서는 이슬람교를 회회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회회압이라고 하는 건 이슬람 상인이었겠죠? 이슬람 상인이었던 남자니까 회회압이라고 주인놈인데 이놈이 내 손목을 지어이다. 손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인네. 그래서 이 말이 이 가게 밖에 나며 들며 하면 다로 러거 디러 조그마한 새끼 광대 니 말이라 하리라. 그래서 막 점원 조만한 이제 점원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점원 이 소문 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한 건데 그래서 이 쌍화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쭉 보면 굉장히 19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보긴 제가 설명할 순 없고 어쨌든 19금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를 모티브로 따가지고 쌍화점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굳이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찾아보지 마세요.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막 쌍화점 굳이 찾아본 놈들이 있는데 찾아보지 마세요. 19금 영화입니다. 그리고 쌍화점 내용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국민학 얘기라서. 근데 이렇게 고려 가요에도 회회압이란 말이 등장하고 뭐 쌍화점 이런 게 막 등장하고 할 정도로 고려 때는 이슬람 상인들과 교류가 굉장히 빈번했다. 그만큼 이 병난 들어가는 게 국제무역항이었다. 이런 거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끝판왕 몽골 보겠습니다. 자, 13세기에 칭기즈칸, 태무친이라고 하죠. 태무친이 부족을 통일하면서 위대한 군주라는 뜻의 칭기즈칸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을 공격하고 그 전에 서화부터 먹고 왔죠. 서화 먹고 그 다음 금 공격하고 다음에 이제 남송까지 먹고 아예 원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금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이 몽골군에 쫓겨서 고려로 들어오자 몽골이랑 고려가 같이 연합해서 퇴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걸 이제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만남은 아주 기분 좋게 연합해서 공동의 적인 거란을 물리쳤다라고 그것도 성공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첫 만남이었는데 문제는 요걸 빌미로 해서 몽골에서 사신을 한 놈 보내와요. 그래서 고려로 왔는데 고려 왕한테 제대로 인사도 하지도 않고 사신이 너무 오만방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수가 없고 재수탱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싸가지 없고 그러니까 공물 내놔라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고려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도와준다고 해놓고 막 우리가 도와줘서 너희가 산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그래서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때 이제 고려의 많은 밑에 신하들이 엄청 분개한 거죠. 분노를 했는데 마침 요 사신이 돌아가다가 피살당합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그 사신놈이 저고여라는 놈이거든요. 요 놈이 피살당하면서 요걸 구실로 해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몽골이 쳐들어오려고
뭔가 일을 꾸몄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빡쳐가지고 고려가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란이나 뭐 여진이 몽골이나 몽골과 고려를 이간질 시키려고 이런 공작을 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저고열한 놈이 고려 안에서 국경을 넘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몽골이 요걸 구실로에서 침략이 이루어졌고 거의 30여 년 넘게 대몽항쟁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는 기주성 전투인데, 요때는 박서라고 하는 장군이 아주 힘겹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격퇴를 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몽골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붙으면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막 고려 안에서는 좀 엄청나게 파가 갈려가지고 우리 그냥 고개 숙이자, 항복하자라고 하는 쪽, 끝까지 싸우자 하는 쪽 막 이렇게 대립이 이루어졌는데, 당시는 무신정권기였고 요때 지배자가 집권자가 최우였습니다. 그래서 최우는 우리 끝까지 싸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강화도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왜 강화도로 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강화도는 일단 섬이 개경이랑 되게 가깝습니다. 지금의 인천에 속한 강화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멀리 떨어진 섬이 아니에요. 섬의 규모도 꽤 크고, 그리고 몽골 애들이 기본적으로 해전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조운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금 수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 세금을 걷어요. 전쟁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걷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강화도로 갔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배층은 이 섬으로 도망을 가고 나머지 하층민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일반적인 평민들은 사실 고려 정부에서 버려둔 거죠. 내륙에다가 알아서 싸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 몽골과의 대몽항쟁은 이 버려져 있던 하층민들, 이 엄청나게 처절하게 생존을 위한 전투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몽골군들을 막 물리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처인성 전투라고 해서, 처인 부공민들하고 당시 스님이었던 김윤우라는 사람이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거든요. 그러면서 몽골군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몽골군의 사령관인데 허무하게도 이 스님한테 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군의 사령관을 물리쳤다는 엄청난 공적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김윤우가 스님에서 그 공적 군공으로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재침을 해왔을 때 충주성에서 2차례나 노비들이랑 함께 몽골군을 격퇴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 되죠. 근데 이때도 관리들은 다 도망가고 김윤우랑 그리고 노비들만 남아 있었는데, 노비들의 이제 사기를 불태우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노비들의 사기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몽골군을 격퇴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내륙에서 열심히 하층민들이 막 나라를 위해선지 뭐 생존을 위해선지 어쨌든 막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 때, 이 강화도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 우리는 부처의 힘으로 이 얘들을 외적을 몰아내야겠어 라고 하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근데 요거를 원래는 팔만대장경으로 부르지 않았고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요. 왜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는 뜻인데, 이때 몽골과 전쟁할 때 요 초조대장경이 불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을 만든 겁니다. 팔만대장경 엄청나게 많은 공정이 필요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얘기인데 내륙에 버려진 하층민들을 열심히 싸우면서 세금도 내고 하고 그 세금 가지고 이 강화도에서는 막 파티 열고 막 이렇게 막 편하게 살면서 아유 우리 종교적인 힘으로 한번 극복을 해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사실 팔만대장경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팔만대장경 판전도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화재이지만 사실 요 당시에는 오히려 백성들의 고된 세금을 바쳐야만 하는데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사실은 골칫거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전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중요한 문화재지만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팔만대장경이죠. 자, 그러다가 최시무신 정권이 결국 4대까지 이어지다가 뭐 김준, 다음에 임년, 임유무 부자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끝나게 되죠. 붕괴되면서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됩니다. 광화는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칠시 정권에 사병 노릇을 하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별초죠. 그래서 삼별초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대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생명을 과연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삼별초는 끝까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말 항전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차피 돌아가면 죽을 목숨이었기 때문에 처절한 생존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걸 어떤 식으로 볼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맡기겠고요. 그래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항전을 했고 요 삼별초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것도 동족상잔의 비극인데요. 몽골을 몰아내겠다면서 끝까지 싸우던 삼별초를 몽골군이랑 고려 정부군이 연합을 해서 결국은 진압을 하게 되고 제주도에서 이제 진압이 되죠. 물론 그 뒤로 오키나와로 건너갔다는 얘기가 지금 점점 증거가 나오게 되면서 신빙성을 얻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오키나와로 갔다는 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키나와에서 성에서 뭐 고려 기와가 나오기도 하고 그 삼별초가 사라진 시점하고 오키나와의 고려 기와가 나오던 시점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까지 간 게 아닐까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오키나와로 갔어. 그래서 막 오키나와의 문명을 막 발전시켜줬어. 이렇게 막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딱 학계에서 인정을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뒤로 전쟁의 결과로 고려는 국력이 너무나도 약화되었고 농토가 완전히 짓밟혔죠. 농토도 황폐화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안타깝게도 황룡사 구층 목탑이 불타 없어졌고요. 소실은 불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초조대장경도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은 요까지 하고 다음 원간석기랑 공민왕의 개혁은 이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